지금 일본을 대표하는 유명 앵커가 한국을 방문한 후 생방송에서 한 충격적인 발언이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방송국으로 날아드는 문의 때문에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기사였길래 일본이 발칵 뒤집혔을까요? 이 내용은 SNS를 비롯한 각종 미디어로 순식간에 퍼지고 있어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실이라고 여겨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제가 방송하고 믿어왔던 두 나라 사이의 이야기가 실제와 얼마나 다를지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다케다 미쓰히데입니다. 일본의 가장 큰 방송국 중 하나인 NHK에서 10년 경력의 뉴스 앵커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수백만 일본 시청자들에게 뉴스를 전달하는 제가 이제 직접 진실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저는 뉴스룸의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옆에는 식어가는 커피가 있었죠. 일본과 한국 사이의 긴장 관계에 대한 또 다른 보도가 모니터를 채웠어요. 일본의 가장 큰 방송국 중 하나의 앵커로서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방송에서 수십 번 보았어요. 볼륨 좀 높여줘. 저는 근처에 앉아있던 제 후배 기자 사토에게 말했어요. 그는 리모컨을 가져와서 볼륨을 높였어요. 한국 관계자들이 다시 한번 일본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우리 공간을 채웠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매일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인과 일본인이 사이좋게 지낼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요. 이런 이야기들을 몇 년 동안 보도한 후 저는 스스로도 그것들을 믿기 시작했어요. 정말 한국이 그렇게 나쁜가요? 사토가 물었어요. 그의 젊은 얼굴에는 진정한 호기심이 보였어요. 제가 대답하기 전에 제 전화가 울렸어요. 제 편집장인 야마모토 씨였어요. 다케다 씨, 그의 거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렸어요. 내 사무실로 와주세요. 지금요. 야마모토 씨의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그는 도쿄의 스카이라인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그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야마모토 씨는 8년 동안 제 편집장이었어요. 그는 엄격하지만 공정했어요. 생각해봤어요. 그는 마침내 저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어요. 우리는 매일 한국에 대해 보도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최근에 그곳에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은 것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에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 대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서울에 가주셨으면 해요.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그곳에서 2주를 보내세요. 일반 사람들과 대화해보세요.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제가요? 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야마모토 씨, 저는 한국어를 못해요. 사토를 데려가세요. 그는 제 말을 끊었어요. 그는 한국어를 잘해요. 게다가 이제는 똑같은 오래된 긴장관계를 재활용하는 대신 우리가 확인한 직접적인 보도를 할 때가 됐어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야마모토 씨가 타당한 지적을 했어요. 몇 년 동안 저는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을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보도해왔어요. 저는 서울을 차가운 시선과 거친 말들을 마주할 수 있는 환영받지 못하는 곳으로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출발하나요? 저는 이미 긴장되는 느낌을 받으며 물었어요. 다음 주요. 그는 대답했어요. 방송국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할 거예요. 그저 열린 마음으로 가세요. 그날 밤 저는 제 아파트에 앉아 온라인으로 서울의 사진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 도시는 현대적이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도쿄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제 마음을 채웠어요. 만약 그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면? 만약 그곳 사람들이 정말로 일본 방문객들을 싫어한다면? 다음날 저는 사토에게 우리의 임무에 대해 말했어요. 정말요? 서울요? 그의 눈은 흥분으로 빛났어요. 저는 항상 그곳에 가고 싶었어요. 걱정되지 않아요? 저는 물었어요. 사토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물론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하지만 제 사촌이 작년에 방문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정말 친절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제 머릿속에 있는 그림과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왔다 갔다 했어요. 한편으로는 야마모토 씨에게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있었어요. 만약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다면? 만약 실제 이야기가 우리가 보도해왔던 것과 다르다면? 마침내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가기로 했어요. 저는 제 눈으로 한국을 보고 제 의견을 반영할 것이에요. 아마도 저는 저를 놀라게 할 무언가를 발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음 주에 한국으로 출발할 거예요. 저는 금요일 아침에 사토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기자가 아닌 일반 관광객으로 갈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어요. 사토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항공권을 예약할게요. 여행 전날 밤 제 여행 가방을 싸면서 저는 두려움과 희망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저는 카메라, 노트북 그리고 여권을 안에 놓고 가방을 닫았어요. 진실을 알아낼 시간이야. 저는 혼자 속삭였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부드럽게 착륙했어요. 저는 팔걸이를 꽉 잡았는데 제 마음은 착륙과는 상관없는 설레임으로 가득 찼어요. 도착했어요. 사토가 제 옆에서 속삭였어요. 그의 얼굴은 작은 창문에 바싹 붙어 있었죠. 저 터미널을 보세요. 정말 거대해요. 저는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기 위해 몸을 기울였어요. 인천국제공항이 우리 앞에 펼쳐졌는데 그 현대적인 유리와 철골 구조물이 아침 햇살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차갑고 환영받지 못하는 장소와는 전혀 달랐어요. 우리가 탑승교를 걸어가는 동안 저는 머릿속으로 한국어 문구들을 연습했어요. 저는 비행 중에 몇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배웠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실례합니다. 그저 예의 바르게 하기에 충분하길 바랐어요. 터미널 안에서는 밝은 조명이 광택 있는 바닥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천장은 우리 위로 높이 쏟아 있었고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들이 항공편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어요. 제 눈을 바로 사로잡은 것은 표지판이었어요. 그것들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영어 그리고 몇 가지 다른 언어로도 되어 있었어요. 여기 도처에 일본어 표지판이 있네요. 저는 이 단순한 배려에 놀라며 사토에게 말했어요. 사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가 되네요. 많은 일본인 관광객들이 이곳에 오니까요. 하지만 저는 외부인처럼 느껴지고 길 찾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예상했어요. 대신 분명한 방향을 가리키는 다채로운 표지판들이 우리를 입국 심사로 안내했어요. 저는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이미 긴장된 어깨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그 길을 따라갔어요. 입국 심사장은 넓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여행객들이 여권을 스캔하고 사진을 찍는 자동화된 게이트로 나아가면서 줄은 빠르게 움직였어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스캐너에 여권을 올려놓고 카메라를 바라보았어요. 기계가 삐 소리를 내고 일본어 메시지가 저를 직원에게 가도록 안내했어요. 제 심장이 다시 빨리 뛰었어요. 이것은 한국 공무원과의 제 첫 대면 상호작용이 될 것이었어요. 입국 심사 직원은 짧은 머리와 깔끔한 제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제 여권을 보고 그런 다음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일본에서 오셨나요? 그녀는 영어로 물었어요. 네,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며 대답했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다케다시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는 제 이름에 일본식 존칭을 덧붙이며 말했어요. 그녀는 제 여권에 도장을 찍고 양손으로 돌려주었어요. 저에게 의미 있게 다가온 존중의 표시였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영어로 그리고 초보자 한국어로 말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제 인사에 그녀의 미소가 더 밝아졌어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저는 이 작은 교류에 이상하게 감동받으며 게이트를 통과했어요.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일반적인 예의였지만 제가 예상했던 모든 것과 모순되었어요. 사토가 잠시 후 합류했는데 똑같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당신에게도 친절했나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아직 제 감정을 처리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방을 가지러 가죠. 수암을 찾는 구역은 효율적이었고 우리 여행 가방은 컨베이어 벨트에 빠르게 나타났어요. 제가 보는 곳마다 파란 제복을 입은 공항 직원들이 여행객들을 돕고 방향을 가리키고 질문에 답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우리에게 의심스럽거나 불친절한 시선을 보내지 않았어요. 아무도 우리가 일본인이라는 것에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았어요. 도시로 기차를 타야 할까요? 사토가 전화기의 지도를 참고하며 물었어요. 택시를 탑시다. 저는 결정했어요. 도시로 들어가면서 보고 싶어요. 터미널 밖에서 우리는 택시줄에 합류했어요. 공기는 선명하고 도쿄보다 더 시원했어요. 저는 재킷을 위로 올려닫고 전 세계에서 온 가족들, 출장 여행객들, 그리고 관광객들이 우리 주변을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우리 차례가 왔을 때 깔끔한 검은 모자를 쓴 중년 남성이 우리에게 그의 흰색 택시로 손짓했어요. 그는 트렁크를 열고 우리 가방을 들어주었어요. 호텔? 우리가 뒷좌석에 자리를 잡자 그가 물었어요. 그랜드 하얏트 호텔로 부탁합니다. 저는 영어로 대답하며 제 전화기에 있는 주소를 그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는 주소를 힐끗 보고 룸미러로 우리를 바라보았어요. 일본인? 그가 물었어요. 저는 즉시 경계했어요.
네, 저는 인정했고 그의 태도가 변할지 궁금했어요. 대신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간단한 일본어로 말했어요. 환영합니다. 서울은 처음이세요? 저는 너무 놀라서 대답하기 전에 잠시 그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네, 처음이에요. 아,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는 서툴지만 열정적인 일본어로 계속했어요. 오늘 날씨 매우 좋아요.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아요. 택시가 연석에서 출발하여 고속도로 교통에 합류하면서 운전사는 도중에 있는 랜드마크들을 가리켰어요. 그는 음식으로 유명한 최고의 동네들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었고 한국식 바비큐를 좋아하는지 물었으며 우리 호텔 근처에 인기 있는 쇼핑 지역을 추천해 주었어요. 저는 창문을 통해 도시 풍경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세련된 마천루들, 푸른 공원들, 그리고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로 붐비는 바쁜 거리들. 그곳은 어느 현대적인 도시처럼 보였고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쳤어요. 제 옆에서 사토는 전화기로 사진을 찍고 있었고 그의 이전 불안감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서울 매우 아름다운 도시, 우리가 거대한 다리 위에서 넓은 강을 건너면서 우리 운전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한강 그는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도쿄의 스미다처럼 하지만 더 크죠. 저는 그의 비교에 미소를 지었어요. 그가 도쿄에 대해 알고 있고 우리나라들 사이에 연결을 짓고 있다는 사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저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우리가 서울 중심부에 있는 호텔에 도착했을 때쯤 제 선입견은 이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친절한 입국 심사 직원, 도움이 되는 공항 직원들, 그리고 우리에게 일본어로 말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한 이 수다스러운 택시 운전사분이 모든 것이 제가 몇 년 동안 보도했던 이야기들과 일치하지 않았어요. 제가 요금을 지불하자 운전사는 저에게 그의 명함을 건넸어요. 체류 중 택시가 필요하면 저에게 전화하세요. 그가 말했어요. 제가 진짜 서울을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말했고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우리 호텔 박인도에 서서 발밑에 짐을 둔 채 저는 사토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얼굴은 제 혼란스러운 감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네요. 그렇죠?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네, 전혀요. 그리고 우리가 호텔 로비로 걸어 들어가면서 저는 서울이 우리를 위해 어떤 다른 놀라움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호텔 커튼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에 잠에서 깼어요. 잠시 동안 저는 사토가 이미 옷을 입고 하루를 준비하며 방 안을 돌아다니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제가 어디에 있는지 잊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그가 쾌활하게 말했어요. 아래층 조식 뷔페가 정말 놀라워요. 한국과 일본 음식 옵션이 모두 있어요. 빠른 샤워 후 저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사토와 합류했어요. 그는 과장하지 않았어요. 그 차림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제 접시에 밥, 구운 생선, 그리고 흥미로워 보이는 익숙하지 않은 한국 반찬들을 담았어요. 그 맛은 집과는 달랐어요. 더 맵고 강했지만 그 나름대로 맛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계획은 뭐예요? 사토가 먹는 중간에 물었어요.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서 제가 표시해둔 지도를 그에게 보여주었어요. 인사동이라는 이 동네부터 가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전통 한국 예술가 공예품으로 유명해요. 그런 다음 오후에는 경복궁을 방문할 수도 있어요. 배가 부른 상태로 우리는 서울의 아침으로 나섰어요. 거리는 이미 일하러 서두르는 사람들, 깔끔한 교복을 입은 학생들, 그리고 가게를 여는 상점 주인들로 분주했어요. 공기는 길거리 음식과 자동차 배기가스의 냄새가 났어요. 큰 도시가 깨어나는 친숙한 향기였죠. 우리는 도자기, 붓, 그리고 전통 한지를 파는 상점들이 줄지어 있는 좁은 골목길을 돌아다닌 후 인사동에서 아늑한 카페를 찾았어요. 카페 벽은 지역 예술 작품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부드러운 전통 음악이 연주되고 있었어요. 이곳은 핸드드립 커피에 대한 좋은 리뷰가 있어요. 사토가 그의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우리는 카운터에서 주문했어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선택했고 사토는 바리스타가 추천한 고구마 라떼라는 것을 선택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창가에 있는 작은 테이블을 찾았어요. 흥미롭네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쳐다보거나 다르게 대하지 않아요. 집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항상 눈에 띄는데요. 사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은 많은 국제 방문객들이 있어요. 우리는 아마 그냥 섞여 들어가나 봐요. 저는 하루 동안 남은 한국 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갑을 찾으려고 했는데 제 주머니가 비어 있었어요. 저는 다른 주머니들을 만져보고 그런 다음 재킷을 확인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 지갑, 저는 공포의 냉기가 저를 덮치는 것을 느끼며 말했어요. 제 지갑을 찾을 수 없어요. 사토는 즉시 일어났어요. 마지막으로 언제 사용하셨어요?
커피값을 지불했을 때 방금 몇 분 전이요. 저도 일어나 테이블 아래를 살펴보고 다시 모든 주머니를 확인했어요. 우리는 우리 좌석 주변, 테이블 아래, 심지어 제가 앉기 전에 들렀던 화장실에서도 찾아봤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어요. 그 지갑에는 제 신용카드, 신분증, 그리고 약 20만 원의 현금이 있었어요. 우리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이었죠. 아마도 누군가가 가져갔을 수도 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오래된 편견이 제 마음속으로 다시 기어들어오고 있었어요. 더 조심했어야 했어요. 사토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결론을 서두르지 맙시다. 누군가 지갑을 가져다 주었는지 직원에게 물어볼게요. 사토가 카운터로 가는 동안 저는 계속 찾았어요. 의자를 옮기고. 제가 거기에 넣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 배낭을 뒤져보았어요. 제 마음에서 불편한 느낌이 더 심해졌어요. 돈 없이 어떻게 우리 취재 임무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제 신분증은 어쩌죠? 저는 지갑 찾는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녀가 말할 때까지 우리 테이블로 다가오는 젊은 여성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실례합니다. 그녀는 영어로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것이 당신 것인가요? 저는 제 지갑을 들고 있는 카페 직원을 보기 위해 올려다봤어요. 너무 강렬한 안도감이 저를 덮쳐서 거의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네, 그것은 제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양손으로 지갑을 받아들고 약간 허리를 숙였어요. 자동적으로 나온 일본식 감사의 표시였죠. 계산하신 후에 카운터에 두고 가셨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제가 그곳을 닦을 때 보게 되었어요. 저는 안을 확인했어요.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고 돈은 건드려지지 않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안도감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며 다시 말했어요. 사토가 돌아왔을 때 저는 그에게 지갑을 보여주었어요. 직원이 찾았어요. 모든 것이 그대로 있어요. 정말 잘 됐네요. 그가 말했어요. 보세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커피를 계속 마시는 동안 저는 제 반응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 저는 즉시 누군가가 제 지갑을 훔쳤다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일본에서 보도했던 이야기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제 생각에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음료를 다 마신 후 우리는 서울의 5개 대궁 중 가장 큰 경복궁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우리는 카페 밖에서 택시를 세우고 저는 운전사에게 제 휴대폰에 있는 궁궐 이름을 보여주었어요.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통과하는 여행은 약 20분이 걸렸어요. 저는 초현대적인 마철루가 전통적인 한국 건물들과 나란히 서 있는 것에 감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도착했을 때 저는 운전사에게 요금을 지불했고 우리는 궁궐 경내로 들어가는 군중에 합류했어요. 경복궁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밝은 빨강과 초록으로 칠해진 거대한 나무문, 복잡한 지붕 디자인, 그리고 넓게 펼쳐진 뜰이 있었어요. 우리는 궁궐 단지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영어로 된 정보 표지판을 읽으며 몇 시간을 보냈어요. 떠날 준비가 되었을 때에야 저는 뭔가가 없어진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찾기 위해 주머니를 만져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토, 저는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휴대폰을 택시에 두고 온 것 같아요. 확실한가요? 사토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두근거리는 불안한 느낌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운전사에게 주소를 보여주기 위해 그것을 사용한 다음 제 옆 좌석에 올려놓은 것을 기억해요. 우리가 내릴 때 그것을 두고 내렸나 봐요. 이것은 지갑보다 더 심각했어요. 제 휴대폰에는 우리의 모든 저희 취재 임무를 위한 메모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게다가 그것 없이는 일본에 있는 사람들과 연락할 수 없었어요. 당황하지 맙시다. 사토가 말했어요. 비록 그도 걱정스러워 보였지만요. 분실물 보관소나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경찰이요? 저는 회의적으로 되풀이했어요. 분실된 휴대폰 때문에요?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사토가 주장했어요. 누군가에게 가장 가까운 경찰서가 어디 있는지 물어봅시다. 사토의 기본적인 한국어와 많은 손짓으로 우리는 궁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작은 경찰서로 가는 길을 안내받았어요. 그 건물은 현대적이고 깨끗했으며 한국 경찰 엠블럼이 입구에 표시되어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젊은 경찰관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사토가 영어가 섞인 서툰 한국어로 우리 상황을 설명했을 때 경찰관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택시 정보 주세요. 그는 간단한 영어로 말했어요. 시간, 장소. 저는 택시에 대해 설명했어요. 문에 회사 로고가 있는 흰색 마크. 그리고 시간 스탬프가 찍혀있는 영수증을 그에게 보여주었어요. 경찰관은 전화를 걸어 빠르게 한국어로 이야기했어요.
그는 택시회사에 연락하고 있어요. 사토가 설명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희망적이지 않았어요. 도쿄에서는 택시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보통 영원히 사라진 것을 의미했어요. 그래도 시도함으로써 잃을 것은 없었어요. 약 30분 후 우리가 아직 경찰서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문이 열리고 운전사 유니폼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그는 경찰관과 이야기한 다음 우리에게 돌아섰어요. 휴대폰. 그는 제 특유의 빨간 케이스가 있는 스마트폰을 들어 올리며 물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네, 그것이 제 것이에요. 운전사는 미소를 지으며 그것을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경찰관의 통역을 통해 그는 다른 승객을 내린 후 택시를 청소하는 동안 그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어요. 경찰이 그의 회사에 전화했을 때 그들은 그에게 무전을 보냈고 그는 바로 경찰서로 왔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깊이 허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는 보상으로 그에게 약간의 돈을 주려고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로 거절했어요. 우리가 경찰서를 떠날 때 같은 날 제 지갑과 휴대폰이 모두 안전하게 저에게 돌아온 상태로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물론 안도감이었지만 또한 혼란과 일종의 내 자신의 편견에 대한 부끄러운 인식이었어요. 두 가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니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저는 걸어가며 사토에게 말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정직해요. 사토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일본처럼요. 일본처럼. 그 문구가 제 마음속에 메아리 쳤어요. 네, 일본에서는 분실물이 종종 반환되었어요. 우리 기차역에는 우산, 지갑, 그리고 주인을 기다리는 휴대폰들로 가득 찬 거대한 분실물 보관소가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정직함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렇다면 왜 저는 한국이 다를 것이라고 가정했을까요? 우리가 호텔로 돌아가는 또 다른 택시를 탔을 때 저는 기자의 규칙에 대해 생각했어요. 당신의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라. 그것은 제가 모든 신입사원에게 가르쳤던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제 자신의 생각에 적용하지 못했어요. 내일 저는 서울의 저녁 불빛이 우리 주변에서 깜빡이기 시작할 때 사토에게 말했어요. 저는 몇몇 현지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싶어요. 그저 관광 경험이 아닌 진짜 대화요. 무엇이 마음을 바꾸게 했나요? 사토가 제 얼굴을 살펴보며 물었어요. 저는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제가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던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고 할게요. 다음날 아침 저는 새로운 목적의식을 가지고 잠에서 깼어요. 제 지갑과 휴대폰과 관련된 사건들이 제 안에서 무언가를 흔들어 놓았어요. 기자로서 저는 단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추구해야 했어요. 이제 진정으로 열린 눈으로 한국을 볼 때였어요. 오늘은 진짜 관광객이 되어보자고요. 저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사토에게 제안했어요. 저는 한국의 문화를 더 직접 경험하고 싶어요. 사토의 눈이 반짝였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할 거라고 바랐어요. 우리가 방문해야 할 장소들의 목록을 만들었어요. 우리의 첫 번째 정류장은 다시 경복궁이었지만 이번에는 가이드 투어를 받기로 했어요. 우리 가이드는 일본어를 훌륭하게 구사하는 지훈이라는 대학생이었어요. 그는 우리를 밝은 빨강, 파랑, 그리고 초록으로 칠해진 거대한 나무문을 통해 안내했어요. 이 궁궐은 1395년에 지어졌어요. 지훈이 우리 주변의 웅장한 건물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조선 왕조의 주요 왕궁이었어요. 우리는 옛 왕들이 중요한 의식을 거행했던 넓은 뜰을 걸었어요. 나무 건물들은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세한 조각이 있는 우아하게 휘어진 지붕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일부 요소들이 전통 일본 건축과 얼마나 유사한지에 놀랐지만 그것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뚜렷하게 한국적이었어요. 이 건물들 중 많은 수가 일본 점령 기간 동안 파괴되었어요. 지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그의 말에 긴장했는데 비난이나 분노를 예상했지만 그의 어조는 중립적으로 유지되었어요. 이 건축물은 우리의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신중하게 복원되었어요. 저는 복잡한 감정의 혼합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인으로서 저는 우리나라들 사이에 이러한 어려운 역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훈은 적대감 없이 그것에 대해 단순한 사실로 말했어요. 복원 작업이 인상적이네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여기에 많은 아름다움을 보존하셨어요. 지훈은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어요. 우리가 투어를 계속하는 동안 그의 말은 제게 남아 있었어요. 우리가 투어를 마칠 때쯤 저는 제 노트북에 관찰 내용으로 여러 페이지를 채웠고 휴대폰으로 수십 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궁을 떠난 후 우리는 한옥이라고 불리는 전통 한국 가옥으로 유명한 지역인 북촌 한옥마을을 탐험하기로 했어요.
웅장한 궁궐과 달리 이것들은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일상적인 집이었어요. 좁고 언덕진 거리에는 독특한 기와 지붕과 나무문이 특징인 한옥집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많은 집들이 전통적인 외관을 유지하면서 작은 박물관, 찻집 또는 공예품 상점으로 변모했어요. 우리가 가파른 길을 오르는 동안 저는 자기 집 밖을 쓸고 있는 한 노인 여성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우리가 전망을 사진으로 찍기 위해 잠시 멈추는 것을 보고 손을 흔들며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녀가 한국어로 우리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반복했고 그녀는 제 시도에 환하게 웃었어요. 그녀는 우리 둘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어로 빠르게 말했지만 그녀의 따뜻한 제스처는 우리에게 아래 도시에 더 좋은 전망이 있는 그녀의 작은 마당에서 사진을 찍도록 초대했어요. 우리는 감사하게 허리를 숙이고 몇 장의 사진을 찍은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한국어 문구로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떠나면서 저는 사토에게 말했어요. 도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어요? 낯선 사람이 관광객들을 자기 마당으로 초대하는 일이요? 사토가 웃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는 더 우리끼리 지내는 경향이 있어요. 오후 중반쯤 많이 걸었던 우리는 배가 고팠어요. 저는 진정한 한국식 바비큐를 맛보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관광지가 아니라 현지인들이 먹는 것 같은 곳에서요. 사토는 휴대폰을 사용하여 몇 블록 떨어진 곳에 높은 평가를 받는 식당을 찾았어요.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곳은 점심시간에 나온 한국 직장인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좋은 신호였죠. 식당은 따뜻하고 시끄러웠으며 웃음과 대화로 가득 찼어요. 작은 그릴이 각 테이블 중앙에 내장되어 있었고 공기는 양념된 고기와 향신료의 향으로 가득했어요. 젊은 웨이트리스가 우리를 작은 테이블로 안내하고 한국어, 영어, 그리고 놀랍게도 일본어로 된 사진과 설명이 있는 메뉴를 건네주었어요. 일본어 메뉴가 있네요. 저는 이 작은 배려에 감동받아 말했어요. 많은 한국 사업체들이 일본인 관광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요. 사토가 설명했어요. 좋은 비즈니스니까요. 웨이트리스가 돌아왔을 때 사토는 그의 제한된 한국어로 주문했고 그녀는 밝은 미소로 응답했어요. 그녀는 우리에게 생양념 쇠고기 접시, 밥그릇, 그리고 다양하지만 정갈한 반찬들을 가져다 주었어요. 김치, 절인 채소, 달콤한 소스에 담긴 작은 생선, 그리고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몇 가지 항목들이 있었어요. 웨이트리스는 우리의 망설임을 보고 그릴에서 고기를 요리하는 방법을 시연해 주었어요. 그녀는 금속 집게를 사용하여 얇은 쇠고기 조각을 뜨거운 표면에 올려놓았고 그곳에서 그것들은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군침이 도는 향기를 풍겼어요. 이렇게요, 그녀는 고기가 한쪽에서 갈색으로 변했을 때 뒤집는 방법을 보여주며 간단한 영어로 말했어요. 고기가 요리되었을 때 그녀는 우리에게 그것을 적절하게 먹는 방법을 보여주었어요. 구운 쇠고기 한 조각을 상추잎에 올려놓고 약간의 밥, 고추장이라는 매운 페이스트,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을 추가한 다음 모두 싸서 한 입에 먹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녀의 지시를 따랐고 맛이 제 입안에서 터졌어요. 짭짤하고 달콤하고 맵고 신선한 것 모두가 한꺼번에 느껴졌어요. 이거 정말 놀라워요. 저는 이미 다른 쌈을 준비하면서 말했어요. 식사는 즐거운 경험이 되었어요. 웨이트리스는 정기적으로 우리를 확인하면서 우리 것이 부족해지면 더 많은 반찬을 가져오고 각 음식의 한국어 이름을 가르쳐 주었어요. 근처 테이블에 있는 다른 손님들은 우리가 그들의 방식으로 식사를 즐기는 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며 엄지를 들어 보였어요. 옆 테이블에 있는 나이든 남자가 그의 맥주잔을 우리를 향해 들어 올렸어요.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는 영어로 말했어요. 저는 제 잔을 들어 올리며 따뜻한 연결감을 느꼈어요. 도쿄에서 저는 식사 중에 낯선 사람들과 거의 대화하지 않았고 그들도 거의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식당 식사는 종종 조용하고 효율적인 일이었어요. 여기서는 먹는 것이 사회적 이벤트, 연결할 기회인 것 같았어요. 점심 식사 후 우리는 전통 찻집을 방문하여 수제 도자기에 담긴 달콤한 떡과 쓴 녹차를 맛보았어요. 다도 선생님은 정확하고 우아한 움직임으로 준비 과정의 각 단계를 설명했어요. 그녀는 우리에게 한국의 차 의식은 평화를 찾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일본의 차 전통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하루가 저물어갈 때 우리는 도시를 내려다보는 언덕에 있었어요. 서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는데 고대 사원과 현대적인 마천루가 혼합된 모습이었어요. 지는 해는 모든 것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토가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복잡한 역사를 가진 궁궐, 북촌의 친절한 노인 여성, 바비큐 식당에서의 활기찬 식사, 그리고 평화로운 차 의식. 제가 틀렸던 것 같아요. 저는 인정했어요. 제가 수년 동안 보도해온 모든 뉴스 이야기들.
그것들은 우리 나라들 사이의 관계 중 단지 작은 부분만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여기서 만난 사람들 같은 이들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사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갈등과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항상 더 쉬워요.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헤드라인이 되지 않죠. 하지만 그것이 바로 문제예요. 저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목적의식을 느끼며 말했어요. 기자로서 우리는 부정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이야기를 말해야 해요. 어둠이 내리면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각 불빛은 하나의 집, 가족, 살아가는 삶을 나타냈어요. 제가 한 번도 말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수많은 이야기들이었어요. 내일 저는 사토에게 말했어요. 사람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합시다. 정치인이나 관계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을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어요. 우리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제 관점이 바뀌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발견하고 있는 한국은 제가 수년 동안 보도해온 한국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진정한 따뜻함, 풍부한 전통, 그리고 제가 믿도록 이끌려졌던 것보다 훨씬 더 환영하는 사람들의 장소였어요. 그리고 저는 스스로 보는 대신 오래된 이야기에 의존함으로써 제가 놓쳤을 다른 진실들이 얼마나 많을지 궁금했어요. 오늘 오후에 KBS에 약속이 있어요. 사토가 아침 식사 중에 이메일을 스크롤하며 말했어요. 한국 방송 시스템 일종의 일본의 NHK예요. 저는 거의 커피를 마시다가 목이 막힐 뻔했어요. 어떻게 그것을 성사시켰어요? 사토는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어제 그들의 뉴스 디렉터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우리가 문화적 연결을 연구하는 일본에서 온 기자라고 설명하면서요. 그는 바로 회신하고 인터뷰를 위해 우리를 초대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었어요. 한국에서 뉴스가 어떻게 보도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줄 수 있는 동료 미디어 전문가와 대화할 기회였어요. 저는 긴장감과 섞인 흥분의 떨림을 느꼈어요. 뉴스 앵커로서 저는 질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는 것에 익숙했어요. 우리는 아침 시간을 인터뷰 준비에 보냈어요. 질문을 적고 우리가 배우기를 희망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면서요. 오후 2시에 우리는 택시를 타고 KBS 본사로 갔어요. 넓은 유리 외관이 있는 인상적인 현대적 건물이었죠. 경비원이 우리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어요. 15층이요. 그는 친근한 고개 끄덕임과 함께 말했어요.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왔을 때 젊은 여성이 복도에서 우리를 맞이했어요. 다케다 씨와 사토 씨, KBS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송 씨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녀는 우리를 분주한 뉴스룸을 통해 안내했어요. 그곳은 도쿄에 있는 우리의 뉴스룸을 떠올리게 했어요. 컴퓨터에서 타이핑하는 기자들, 영상을 검토하는 편집자들, 방송을 준비하는 뉴스 운영에 익숙한 통제된 혼란이었죠. 뉴스룸 맨 끝에서 그녀는 유리문을 두드렸어요. 60대의 남자가 책상에서 고개를 들고 따뜻한 미소로 우리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환영합니다. 그는 일어나서 우리와 악수하며 말했어요. 저는 송민재 국제뉴스 디렉터입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송 씨는 키가 크고 품이 있어 보였어요. 회색과 갈색의 머리카락과 철대 안경 뒤에 친절한 눈을 가졌어요. 그의 사무실은 깔끔했지만 기념품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세계 지도자들과의 사진, 저널리즘 상, 그리고 가족 사진들이요. 저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책상 맞은편에 있는 편안한 의자에 자리를 잡으며 말했어요. 제 기쁨입니다. 송 씨는 저를 놀라게 한 유창한 일본어로 대답했어요. 저는 1980년대에 도쿄에서 2년 동안 공부했어요. 저는 항상 우리 국가들 간의 이해가 개인적인 연결에서 시작된다고 믿어왔어요. 그는 우리에게 차를 제안했고 그의 비서가 빠르게 가져왔어요. 우리가 향기로운 녹차를 마시는 동안 송 씨는 지금까지 서울에 대한 우리의 인상을 물었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솔직하기로 결정했어요. 매우 눈을 뜨게 하는 경험이었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제가 경험하고 있는 한국은 이곳에 오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아요. 송 씨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 종종 그런 경우죠. 그렇지 않나요? 인식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요. 기자로서 저는 계속했어요. 우리는 그 간극을 메워야 해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때때로 오히려 그것을 넓히지 않는지 궁금해요. 미소가 송 씨의 얼굴에 퍼졌어요. 그것은 매우 통찰력 있는 관찰이네요. 다케다 씨.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었어요. 일본에서 한국에 대해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주로 보도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당혹감을 느꼈지만 계속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 정치적 긴장감이요. 역사적 문제에 대한 분쟁, 무역 갈등, 외교적 다툼들이요. 그리고 우리도 일본에 대해 비슷한 이야기를 보도해요. 송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뉴스의 문제는 협력보다 갈등이 더 좋은 헤드라인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정치인들 사이에 의견 불일치는 보도되지만 수백만 명의 일반 시민들이 서로의 문화를 즐기는 것은 저녁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그의 말은 제가 스스로 깨닫기 시작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에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미디어는 때때로 이야기의 일부만 보여줘요. 송 씨는 부드럽게 계속했어요. 진실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과 일상생활에서 발견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휴대폰을 돌려준 택시 운전사, 한국식 바비큐를 즐기는 방법을 인내심 있게 가르쳐준 식당 직원들, 그리고 그녀의 마당에서 사진을 찍도록 우리를 환영한 노인 여성을 생각하면서요. 저는 40년 동안 기자였어요. 송 씨는 벽에 있는 사진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전쟁, 재난, 그리고 정치적 위기를 다뤘어요. 하지만 저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평범한 사람들 사이의 연결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조용히 메모를 하고 있던 사토가 말했어요. 미디어가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보도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송 씨는 이것을 고려했어요. 반드시 긍정적일 필요는 없고 완전한 것이어야 해요. 우리는 갈등을 정직하게 보도해야 하지만 또한 전체 그림을 보여줘야 해요. 일본과 한국 사이의 모든 정치적 의견 불일치에 대해 수천 개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파트너십, 문화 교류, 그리고 우정이 있어요. 그는 일어서서 아래 분주한 서울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저기 보세요. 그는 가리켰어요. 항상 한국 손님들로 가득 찬 일본 식당이 있어요. 옆집은 일본 관광객들이 방문하기를 좋아하는 K-팝 상품을 파는 상점이에요. 이것도 현실이지만 거의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저는 그와 함께 창가에 서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충분히 극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말했어요. 정확해요. 송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러한 일상적인 연결이 진정으로 국가들을 결속시키는 것이에요. 정부 성명이나 외교적 의식이 아니라요.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폴더를 꺼냈어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 몇 가지 정보를 준비했어요. 일본에서의 한국 드라마 시청률 데이터, 한국에서의 일본 관광객 수, 학생 교환 프로그램들이요. 그 숫자들은 우리가 종종 보도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말해요. 제가 통계를 살펴보면서 저는 놀랐어요. 수백만 명의 일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한국 TV쇼를 시청했어요. 매년 수십만 명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한국과 일본 도시들 사이에 수십 개의 자매 도시 관계가 있었어요. 이것은 놀라워요. 저는 말했어요. 연결이 이렇게 광범위하다는 것을 몰랐어요. 일상생활에서 보여지는 친절과 존중은 다른 국가들 사이의 장벽을 허물 수 있어요. 송 씨는 말했어요. 이것이 제가 제 경력에서 배운 것이에요. 정치적 긴장은 오고 갈 것이지만 사람들 간의 유대는 지속됩니다. 그의 비서가 문을 두드리며 다음 약속을 상기시켰어요. 하지만 우리가 떠나기 전에 송 씨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어요. 우리 저녁 뉴스 프로그램에서 여기에서의 경험을 공유할 의향이 있으세요? 한국에 대한 일본의 관점은 우리 시청자들에게 매우 흥미로울 수 있어요. 저는 놀랐어요. 저희를 인터뷰하고 싶으세요? 네, 그는 말했어요. 짧은 오프닝이요. 5분 그 이상은 없어요. 그저 일본 방문객으로서의 솔직한 인상이요. 저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사토를 바라보았어요. 저희는 영광일 것 같아요. 저는 대답했어요. 1시간 후 우리는 작은 스튜디오에서 마이크를 착용하고 한국 뉴스 앵커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조명은 밝았지만 분위기는 편안하고 전문적이었어요. 도쿄에 있는 우리 방송국과 똑같았어요. 질문들은 솔직했어요. 한국에서 가장 놀란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기대와 어떻게 비교되나요? 서울 방문에 대해 일본 시청자들에게 무엇을 말할 것인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 선입견이 어떻게 도전받았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환영했는지, 그리고 이 여행 동안 한국과 제 자신에 대해 얼마나 많이 배우고 있는지 설명하면서요. 제가 발견하고 있는 한국은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따뜻함, 풍부한 전통, 그리고 진정한 친절함의 장소예요. 우리 나라들 사이에는 차이점보다 더 많은 유사점이 있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송 씨는 우리를 배웅했어요. 당신은 마음으로부터 말했어요. 그는 제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그것이 좋은 기자를 만드는 것이에요. 새로운 증거에 직면했을 때 마음을 바꿀 의지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사토와 저는 조용했어요.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죠. 송 씨와의 대화는 저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어요. 저는 오래된 고정관념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대신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어요. 우리 인터뷰가 내일 저녁에 방송될 거예요. 사토가 마침내 말했어요. 그것이 차이를 만들 것 같아요. 저는 어두워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반짝이는 불빛들, 서울의 저녁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어요.
모두에게는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차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변화가 시작되어야 하는 곳이에요. 한 번에 한 사람씩요. 그날 밤 저는 우리가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도쿄에 있는 제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보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야마모토 씨가 물었어요. 좋은 이야기들을 찾았나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네, 저는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찾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들이 아니에요. 최고의 이야기들은 결코 그렇지 않죠? 그는 대답했고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미소를 느낄 수 있었어요. 당신이 가져올 자료를 얼른 보고 싶고 기대하고 있어요. 전화를 끊으면서 저는 제가 가져올 이야기가 단지 한국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부정적인 면을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스스로 보는 것, 헤드라인을 넘어보고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는 제 노트북을 열고 쓰기 시작했어요. 뉴스 보도가 아니라 개인적인 성찰이었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직업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분열을 메우고 이해를 구축하는 것, 한 번에 하나의 이야기씩요. 오늘 밤에 남산타워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사토가 서울에서의 마지막 저녁 식사를 마치면서 제안했어요. 도시의 가장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여행이 거의 끝나간다는 사실에 약간의 슬픔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의 체류를 마무리하기에 완벽한 방법이네요. 택시를 타는 대신 우리는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을 경험하기로 결정했어요. 우리는 남산 케이블카를 탈 수 있는 남산 상기슭으로 우리를 데려다줄 시내버스에 탑승했어요. 이 시간에 버스는 반쯤 비어 있었어요.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야경은 살아있는 그림처럼 펼쳐졌어요. 밝은 불이 켜진 창문들이 있는 고층 건물들, 생생한 색상의 네온 사인들, 그리고 거리를 따라 강처럼 흐르는 가로등 불빛들. 이 도시는 도쿄를 떠올리게 하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가진, 친숙하면서도 독특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어요. 밤이 정말 아름답네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일본과 같지만 다르네요. 사토는 제 생각을 반영하며 대답했어요. 버스의 다른 승객들은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젊은 커플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고 노인 남성은 신문을 읽고 있었으며 정장을 입은 여성은 휴대폰으로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일본의 어떤 버스와도 다르지 않았어요. 버스 운전사는 가끔 한국어와 영어로 정류장을 안내했어요.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는 돌아서서 남산 케이블카라고 외쳤어요. 우리가 정류장을 놓치지 않았는지 확인하면서요.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익힌 몇 안 되는 한국어 문구 중 하나를 사용했어요. 운전사는 우리가 내릴 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케이블카는 우리를 산 위로 부드럽게 태워주었어요.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 도시는 우리 아래로 펼쳐졌고 지평선까지 뻗어있는 거대한 빛의 바다였어요. 우리가 정상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남산타워라고 불리는 전망대로 가는 표지판을 따라갔어요. 밤은 맑지만 서늘했어요. 부드러운 바람이 신선한 산 공기와 섞인 도시의 향기를 운반했어요. 이 높이에서 서울은 다양한 색상으로 빛나는 다리로 장식된 어두운 리본처럼 관통하는 한강과 함께 광활한 빛의 별자리였어요. 이런 도시 전망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난간에 기대며 인정했어요. 마법 같아요. 사토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기 보세요. 그가 가리켰어요. 도시 너머의 산까지 모두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전망대를 천천히 돌아다니며 다양한 각도에서 파노라마 전망을 감상했어요. 다른 방문객들, 가족들, 커플들, 관광객들이 우리와 공간을 공유했고 모두 똑같이 그 광경에 매료되었어요. 실례합니다. 우리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제복을 입은 나이든 남자를 보기 위해 돌아섰어요. 잠시 우리가 어떤 규칙을 어겼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미소 짓고 있었어요. 산 위로 우리를 데려온 버스 운전사였어요. 일본에서 오셨나요? 그는 간단한 영어로 물었어요. 네, 저는 그가 우리를 따라왔다는 사실에 놀라며 대답했어요. 운전사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다채로운 종이로 포장된 2개의 작은 꾸러미를 꺼냈어요. 작은 선물이에요. 그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내밀며 말했어요. 한국 사탕이에요. 서늘한 밤에 따뜻하게 지내세요. 저는 이 예상치 못한 친절에 감동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선물을 받으며 약간 허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작년에 오사카를 방문했어요. 그는 설명했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매우 친절했어요. 이제 저는 친절을 돌려줄게요. 그의 단순한 제스처, 하지만 그것은 제 눈에 눈물을 가져왔어요. 이 사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온 낯선 이들을 환영하기 위해 우리에게 감동을 안겨주었어요.
운전사가 떠난 후 사토와 저는 사탕을 풀었어요. 우리가 계속 경치를 즐기는 동안 우리 목을 따뜻하게 해준 달콤한 생강 간식이었죠. 여행 내내 이러했어요. 저는 생각에 잠겨 말했어요. 훨씬 더 큰 무언가로 합해지는 작은 친절 행위들이요. 생각해보게 만들지 않나요? 사토가 대답했어요. 우리가 수년간 보도해온 모든 이야기들에 대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뉴스 앵커로서의 제 경력을 돌아보았어요. 제가 일본과 한국 사이의 긴장에 대해 얼마나 많이 보도했을까요? 역사적 분쟁과 정치적 의견 불일치에 대해서요? 그 이야기들이 거짓은 아니었지만 불완전했어요. 그들은 이런 순간들을 결코 포착하지 못했어요. 단지 누군가가 한번 일본에서 그에게 친절했기 때문에 외국 방문객들에게 사탕을 주기 위해 산을 올라온 버스 운전사 이야기를요. 우리가 돌아가면 저는 그 순간 결정을 내리며 말했어요. 특별 보도를 하고 싶어요. 단지 정치나 경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관한 것이요. 한국에서 그들의 삶을 살며 낯선 이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진짜 사람들이요. 방송국에서는 충분히 뉴스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토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저는 그들에게 왜 그것이 중요한지 알게 할 거예요. 저는 결심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폐장 시간까지 타워에 머물렀어요. 이곳을 떠나기가 너무 아쉬웠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조용한 약속을 했어요. 저는 의심과 걱정을 가지고 이곳에 왔지만 이제 진실을 봅니다. 사람들은 친절하고 문화는 풍부하고 환영적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일본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공유할 것입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은 조용했어요. 우리는 가방을 싸고 다음날 이른 비행을 준비했어요. 제 가족과 동료들을 위한 기념품인 전통 한국 차, 수공예 도자기, 그리고 다채로운 문구류들을 제 여행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으면서 저는 언젠가 다시 오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에 다시 방문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짐 싸는 것을 마치면서 저는 사토에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볼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먹을 것도요. 그는 웃으며 배를 토닥이면서 덧붙였어요. 저는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맛있는 식사를 기억하며 미소 지었어요. 저도요. 아마 다음에는 우리 동료들과 함께 올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발견한 것을 보여주면 좋겠네요. 다음날 아침 우리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할 때 저는 우리 아래로 작아지고 있는 서울을 내려다보았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그렇게 낯설고 잠재적으로 적대적으로 보였던 도시가 이제는 제 마음의 일부가 남아있는 곳처럼 느껴졌어요. 집으로 가는 비행 중에 저는 제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 편집장이 할당한 것인 일본과 한국 간의 현재 관계에 대한 표준적인 글이 아니라 제가 쓰고 싶은 것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친절, 도전받은 편견,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의존하기보다 직접 보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도쿄에 착륙했을 때 친숙한 광경, 소리, 그리고 익숙한 냄새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무언가가 변했어요. 일본이 아니라 저였죠. 진짜 삶으로 돌아갈 준비 되셨어요? 사토가 우리 가방을 찾으면서 물었어요. 저는 우리 이야기를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진짜 이야기요. 이어진 날들 동안 저는 제 특별 보도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제 편집장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우리가 촬영한 영상과 우리가 전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에게 방송 시간을 내주었어요. 한국으로의 여행 새로운 발견은 우리가 돌아온 후 2주 후에 방송되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인터뷰, 경험,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많은 작은 친절들을 담았어요. 우리는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 그 사람들의 따뜻함, 그리고 단지 차이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들 사이의 유사점을 보여주었어요. 반응은 압도적이었어요. 시청자들은 방송국에 전화하고 편지를 썼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한국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하거나 방문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어요. 일부는 보도가 그들의 인식을 변화시켰다고 인정했어요. 한 편지는 특히 저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그것은 도쿄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인 학생으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보도는 제가 외국에서 덜 외롭다고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사토와 저는 우리 여행 한 달 후에 커피를 마시기 위해 만났어요. 들으셨어요? 그가 흥분해서 물었어요. 우리 보도가 방송된 이후로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관광이 12% 증가했대요. 저는 제 경력에서 경험했던 어떤 것보다 더 깊은 성취감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어요. 시작일 뿐이에요. 다음은 뭐예요? 사토가 물었어요. 또 다른 특별 보도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리즈를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들도요. 뉴스는 한 가지 이야기를 말하지만 현실은 다른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곳들이요. 우리가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저는 남산타워에서의 그 밤을 기억했어요. 우리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불빛들, 그리고 깊은 의미를 상징하는 버스 운전사의 작지만 감동적인 선물이요. 저는 회의적인 기자로서 한국에 갔지만 더 많은 것으로 돌아왔어요. 아마도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의 여행은 뉴스가 때때로 이야기의 한 면만 공유할 수 있지만 실제 세계는 예상치 못한 친절과 우정의 기회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때때로 가장 중요한 여행은 먼 곳으로의 여행이 아니라 세계와 그 안에서의 우리 위치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의 여행이라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